어머니 새 식구 인사받으시죠. 시모의 칠순잔치가 열리던 고급 한정식 집 룸. 저를 밖으로 빼돌렸던 남편이 젊은 여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잔치상 앞에 둘러앉은 시댁 식구들은 문간에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낯선 여자를 향해 화기애애한 웃음과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뻔뻔한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떠벌린 집안의 진짜 실체 앞에 그 여자는 사색이 되어 문을 박차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연한 듯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며 살림을 꾸려가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과는 6년 전 번역 에이전시 업무로 거래처에서 처음 만났죠.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크게 기우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좌절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본가 식구들의 생계를 묵묵히 책임지고 있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늘 혼자였던 제 눈에는 기꺼이 가족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그의 단단한 행동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처럼 보였죠. 제가 꿈꿨던 화목한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의 칠순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퀴퀴한 양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시댁 본가 안방. 저는 뻣뻣하게 굳은 아버님의 몸을 힘겹게 뒤집으며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허리를 펼 새도 없이 땀에 젖은 이불보를 걷어내고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 기대어 느긋하게 참외를 깎아 드시던 시어머니가 힐끗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아버님 병원비랑 대출 이자 납부한 내역이에요. 저는 제 가방에서 두꺼운 가계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가계부에는 지난 5년간 제가 밤새 번역일로 번 돈이 시댁의 빚과 생활비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아버님의 진료 일정이 얼마나 빽빽하게 적혀 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아버님 대학병원 검진 있으신데 그날은 제가 마감이라 동행하기가 좀 버거워요. 혹시 도련님이나 어머니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참외를 씹던 입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얘는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깟 일 좀 한다고 유세는. 넌 우리 최 씨 집안에 들어와서 시아버지 병수발도 들고 빚도 갚아가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불평이야?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동생 민우가 겉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아, 형수가 알아서 다 하면서 왜 나까지 오라가라야.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늦으니까 찾지 마요. 시동생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다음 달부터는 정부 지원 간병인 시간도 줄어들어 오롯이 저 혼자 아버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불어나는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였어요. 앞이 캄캄해지며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저는 가계부를 다시 가방에 쑤셔 넣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민석 씨가 퇴근하면 내 고생을 알아줄 거야. 내가 묵묵히 버티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신혼집에 들어섰어요.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전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보고 있었죠. 평소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뻗어버리던 사람이 유독 얼굴에 생기가 돌고 머리에 왁스까지 꼼꼼히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칠순 잔치 말이야. 이번 주 일요일에 예약한 한정식 집으로 몇 시까지 같이 출발할까?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묻는 제 말에 남편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아, 그날 당신은 나랑 따로 가. 어머니가 특별히 좋아하시는 낙원동 맞춤 떡 있잖아.
그거 당일 아침에 무조건 당신이 직접 가서 찾아와. 낙원동? 거기서 식당까지 가려면 왕복 2시간이 넘어. 주말 아침이라 차도 막힐 텐데 그냥 퀵으로 받으면 안 될까? 어머니 칠순상에 올라갈 걸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며느리가 그 정도 정성도 못 보여? 난 그날 중요한 손님 픽업해서 식당으로 바로 갈 테니까 당신은 무조건 그 떡 찾아와. 늦으면 알아서 하고. 짜증을 낸 남편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평소 시댁 행사라면 귀찮다고 저에게 다 미루던 사람이 갑자기 특정 심부름을 고집하는 게 황당했어요. 무엇보다 그 중요한 손님이 누구길래 아내인 저와 이동 경로를 철저히 쪼개려는지 섭섭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평생에 한 번뿐인 시어머니의 칠순을 내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꾹꾹 눌러 참으며 주말 아침 홀로 떡을 찾으러 가기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어머니의 칠순 당일 오전 한정식집 앞 주차장.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먼 떡집까지 직접 가지 않았어요. 대신 새벽 일찍 퀵서비스를 불러 식당 근처에서 맞춤떡을 건네받았죠. 덕분에 남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식당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오기 전에 칠순 상차림을 미리 완벽하게 세팅해 두고 싶었거든요. 무거운 떡 상자를 들고 예약된 룸 앞까지 걸어간 저는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유, 우리 예쁜 수아 씨. 이리 와서 여기 내 옆에 바짝 앉아.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우리 민석이가 사람 보는 눈은 탁월하다니까. 하하. 방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누군가를 극진히 환대하며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제가 먼 곳으로 심부름을 간 사이 남편은 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이 말한 그 중요한 손님을 가족들에게 앞당겨 소개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 전원이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하며 장단까지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무거운 떡 상자를 쥔 두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외감과 불길함이 뱀처럼 기어올랐죠. 하지만 저는 당황해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를 밖으로 빼돌려가며 만들어낸 이 모임의 진짜 목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쥐고 룸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어머, 문을 열고 들어선 제 모습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화려하게 차려진 생신상 앞, 남편은 낯선 젊은 여자를 대동하고 다정하게 서 있었죠. 제 예상보다 일찍 등장한 저를 보고 당황하던 남편은 이내 표정을 싹 굳히더니 뻔뻔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새 식구 인사받으시죠.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은 채 보란 듯이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말한 중요 손님이라는 게 이 여자야? 나를 일부러 밖으로 빼돌린 이유가 이거였어? 제 추궁에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휴, 수아씨. 제 말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영감 병수발도 내가 직접 다 하고 우리 집안 남은 빚도 내가 벌어서 착착 갚아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우리 최씨 집안 여자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안 그래? 시어머니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며느리의 희생을 대단한 가문의 훈장이라도 되는 양 불륜녀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렸어요. 그 기형적이고 오만한 발언에 남편의 재력과 허세만 믿고 앉아있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고 대소변을 치워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는 질린 얼굴로 남편의 팔을 뿌리치더니 제대로 된 인사조차 남기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방을 뛰쳐나갔어요. 허둥지둥 멀어지는 여자의 구두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을 향한 배신감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각성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년 제가 피땀 흘려 지키려 했던 자리는 가족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무급 노예이자 빚 방파제의 자리였음이 저 도망치는 여자의 경악을 통해 너무도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었죠. 그래, 내가 끝까지 버티며 지켜야 할 가정이 아니었어.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두꺼운 가계부가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 기형적인 굴레에서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빠져나가 주겠다고 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아가 혼비백산하여 방을 뛰쳐나간 뒤 화려한 칠순 잔치상 앞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았어요. 허둥지둥 멀어지는 구두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저는 문간에 선 채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차례로 번갈아 보았죠. 다들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설명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윽박을 질렀어요. 아씨, 넌 왜 하필 지금 튀어나와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내가 분명히 당일 아침에 떡 찾아서 오라고 했잖아.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그 적반하장 태도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샜습니다. 제가 일찍 안 왔으면 며느리 노릇은 저한테 다 시켜놓고 저 여자한테 안방 내주려고 했어요? 위자료 한 푼 없이 저 쫓아내고 저 여자 앉혀서 우리 집 하녀로 부려먹으려고? 제 뼈 있는 추궁에 남편이 눈을 피하며 입을 다물자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나섰어요. 야,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한눈 좀 팔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잔칫날 큰 소리를 내. 넌 그냥 하던 대로 영감 병수발이나 잘하고 지방 건사하면 그만이야. 저 아가씨도 도망갔으니 이제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 꿰차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저를 그 끔찍한 착취 구조로 밀어넣으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감정을 가진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의 빚과 간병이라는 오물을 묵묵히 치워줄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도구일 뿐이었죠. 지금 당장 상을 업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어깨에 맨 가방 안에 두꺼운 가계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고 빈손으로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분위기 망쳐서 죄송해요. 상은 제가 다 치울 테니 다들 식사하세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워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빠져나가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요. 그때의 저는 이미 그들의 만만한 방파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 친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현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상담실 안 현진이는 제가 내민 두꺼운 가계부를 한참이나 넘겨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지수야, 너 진짜 이 미친 짓을 5년이나 혼자 다 감당하고 살았다고? 내 번역료 들어온 거 싹 다 시댁 대출 이자랑 시아버지 병원비로 빠져나갔네. 응, 내가 바보였지. 현진아, 나 이제 그 집에서 빈손으로 안 나가. 내 명의로 얽혀있는 저 징그러운 시댁 빚부터 남편한테 다 넘기고 내 신혼집 보증금까지 싹 다 찾아올 거야. 방법이 없을까? 제 단호한 눈빛에 현진이는 가계부를 덮더니
모니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내 명의로 된 시댁사업 자금 대출 갱신 기간이잖아. 남편 신용으로 신규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면 남편 명의로 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4명의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은 있어. 현진이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기존 대출의 명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명의로 신규 대출 약정을 직접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제 명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었죠. 내 남편 평소에 돈 관리 하나도 안 한다며? 귀찮은 거 질색하는 그 성격 이용하면 돼. 대출 조건이랑 약정 화면까지 직접 확인하게 하고 본인 인증이랑 전자서명도 전부 자기 손으로 하게 만들어. 남편 명의 대출은 남편 본인이 끝까지 동의해야 실행되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쿵 하고 깨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늘 저를 무시하고 집안일을 귀찮아하던 남편의 그 오만함이 도리어 남편의 목을 조를 가장 확실한 올가미가 될 터였죠.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시댁본가 안방에서 예전처럼 묵묵히 아버님의 기저귀를 갈고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해치웠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다음 달 병원비랑 우리 집 대출 연장권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처럼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요. 제 순종적인 태도의 시어머니는 언제 칠순 잔치에서 난리를 쳤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집안엔 너밖에 없다니까. 내가 이렇게 싹싹하게 잘 챙기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때 방에서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온 시동생 민우가 물을 마시며 신경질적으로 툭 내뱉었어요. 아, 형수. 그날 칠순 때 형수가 분위기 다 망쳐놔서 우리 형 요즘 엄청 예민한 거 알아요? 형수가 눈치껏 알아서 수습해요. 나한테까지 빚 갚아라, 병원 모시고 가라, 불똥 튀게 하지 말고. 시동생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부모의 짐을 제가 계속 떠안게 된 것에 안도하며 도리어 저를 탓하고 있었죠. 그들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얼굴들을 굽어보며 저는 속으로 서늘한 조소를 삼켰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은 제가 영원히 자신들의 든든한 하녀가 되어줄 거라고 100% 맹신하고 있었어요. 마음껏 안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곧 그들끼리 그 빚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물어뜯게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요. 운명의 비대면 대환대출 실행일. 늦은 밤 신혼집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으로 모바일 게임을 미러링에 푹 빠져 있었어요. 수아가 칠순 잔치에서 도망간 뒤로 며칠째 저기압이던 그는 제가 다가가는 발소리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아버님 병원비 냈던 대출 말이야. 이번에 연장 조건이 좀 복잡해져서 당신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한 번만 해야 할 것 같아. 아씨, 넌 집에서 놀면서 그런 것도 혼자 못 처리해?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편은 텔레비전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짜증을 냈습니다. 미안해. 은행 앱 켜놨으니까 여기서 대출 약정 내용 확인하고 ARS 인증이랑 전자서명, 생체 인증만 직접 해줘.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제가 내민 화면에 큼지막하게 떠있는 본인 단독명의 신규 대출 약정 및 기존 대출 상환이라는 글씨는 단 한 줄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어요.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며 전화를 건네봤더니 약정 확인 버튼을 누르고 ARS 인증 번호와
금융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했습니다. 이어 전자서명을 마치고 등록된 지문으로 생체 인증까지 끝낸 뒤 핸드폰을 제게 휙 던져버렸습니다. 됐지? 넌 진짜 할 줄 아는 게 뭐냐? 귀찮게 좀 하지 마. 남편이 다시 자기 게임 화면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손에 쥐어진 핸드폰 위로 경쾌한 팝업 창이 떠올랐습니다. 신규 대출 실행 및 기존 대출 상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게 조여오던 심장이 일순간 탁 풀리며 깊은 안도감과 실소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계 재정에 무지했던 남편은 아내를 얕잡아 본 그 오만함과 멍청함 때문에 스스로 독박 채무라는 거대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캡처해 현진이에게 전송하며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신혼집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계약서와 납입 자료를 챙기고 이혼 소장을 들이밀 차례였습니다. 지수야, 확인해봐. 내 남편 단독 명의 신규 대출 실행되고 4명의 기존 대출도 전액 상환됐어. 다음 날 아침 현진이가 내민 모니터 화면에는 제 명의였던 기존 채무가 상환되고 남편 명의의 신규 대출이 실행된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짜증을 내며 직접 마친 대출 약정과 본인 인증 절차가 지난 5년간 제 목을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를 끊어낸 참이었죠. 정말 이제 내 앞으로 된 빚은 하나도 없는 거지? 당연하지. 내 남편이 지 손으로 동의하고 서명한 거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해. 현진이는 제 어깨를 단단히 쥐어주며 빙긋 웃었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남편이 눈치챌까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조마조마했던 가슴이 일순간 사르르 풀렸습니다. 깊은 안도감과 함께 마침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는 서늘한 성취감이 밀려왔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내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번역해서 모은 신혼집 전세 보증금, 내 돈으로 마련했다는 계약서랑 납입 자료부터 확실하게 챙기자. 이혼 소장도 오늘 바로 접수할 거야. 넌 이삿짐 센터 예약이나 확인해둬. 현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인 방패는 현진이의 손에서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그 집을 영원히 떠나는 디데이 아침까지 시댁 식구들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릴 마지막 한여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언제나처럼 낡은 시댁 본가에 엎드려 땀을 뻘뻘 흘리며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양 냄새가 진동하는 안방에 들어가 아버님의 묵직한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갈아입힌 뒤 오물이 묻은 쓰레기 봉투를 묶어들고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힐끗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끝났고요. 아버님, 저녁 드실 흰죽이랑 반찬은 주방에 차려놓고 갈게요. 최대한 순종적인 목소리로 일정을 보고하자 시어머니는 매우 흡족한 얼굴로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어휴, 나는 며칠 전에 온 그 불륜녀인지 뭔지 아는 기집애. 인물은 고장난 인형처럼 얄팍하게 예뻐도 우리 집 영감 똥오줌 받아낼 체력은 턱도 없어 보이더라. 앞만 봐도 우리 집 며느리 자리에는 너처럼 튼튼하고 미련한 애가 제격이야. 내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참 다행이다. 칭찬의 탈을 쓴 끔찍한 모욕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상처받았겠지만 지금 제 마음엔 작은 파문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오만한 여자의 머릿속을 관찰 카메라로 들여다보듯 객관적이고 서늘하게 바라보게 되었죠.
이 사람에게 저는 감정을 다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장나면 버리면 그만인, 집안의 오물을 치우고 빚을 막아내는 튼튼한 가전제품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체력 하나는 좋잖아요. 내일 또 올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모욕에 대꾸하는 대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이들이 쥐고 있는 통제력이 얼마나 하찮은 착각인지 며칠 뒤 제가 사라졌을 때 이 안이란 집구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주방으로 들어가 찌개를 데우고 있을 때 퇴근한 시동생 민우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도련님,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님 대학병원 추가 검진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번 주말에는 번역 마감이 너무 빠듯해서요. 하루만 도련님이 아버님 휠체어 좀 끌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물을 마시던 시동생이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형수 미쳤어요? 나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1박 2일로 호캉스 가기로 한 거 몰라요? 며느리인 형수가 당연히 간병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떠넘겨요? 그래도 아버님 친아들이시잖아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서. 아, 형수가 형 카드로 병원비 결제하고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형수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아요? 짜증나게 진짜. 시동생은 물컵을 싱크대에 신경질적으로 던져넣고는 쿵쿵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병원비를 내던 남편 카드의 결제 대금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시동생 역시 형이나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짊어질 의지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자기 아니만 챙기는 뻔뻔한 기생충이었어요. 5년 동안 저런 인간들마저 가족이라고 품으려 했던 제 청춘이 허망해서 짧은 헛웃음이 샜습니다. 화를 내거나 설득할 가치조차 없었어요. 며칠 뒤 방파제인 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저 이기적인 시동생이 짊어지게 될 재앙을 조용히 기대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늦은 밤 신혼집 침실. 고된 연기를 마치고 지쳐 잠이 들려던 찰나 현관문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죠. 야, 윤지수. 일어나봐. 왜 그래?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나 내일 아침 일찍 에이전시 미팅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빨리 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절했지만 남편은 억지로 제 이불을 걷어차며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너 내일 에이전시 가는 김에 은행도 좀 들러라. 내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하나만 뚫어. 뭐? 마이너스 통장을 왜? 아, 수아, 그 기집애 칠순 때 도망가고 나서 연락도 안 되고 기분 꿀꿀해서 미치겠단 말이야. 차를 새 것으로 확 바꿔버려야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으니까 내 이름으로 대출 좀 빼라고. 자신의 불륜이 실패한 원인을 불운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그 스트레스를 풀 비용마저 아내에게 뜯어내려는 작태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완전한 감정적 단절이 무엇인지 그 순간 깨달았죠. 이 구제불능의 남자를 제 인생에서 도려내기로 한 결정은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전에 은행 가서 한도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볼게. 피곤하니까 일단 자. 저는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조용히 거짓말로 남편을 달래 눕혔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짐을 챙겨둔 캐리어를 현관 쪽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 인간이 숙취에 찌들어 출근하는 즉시 저는 이 집의 모든 짐을 빼고 영원히 증발해버릴 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숙취에 절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자마자 저는 미리 예약해둔 포장이사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건장한 직원 3명이 빈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들이닥쳤죠. 사장님, 저쪽 안방에 있는 남자 옷이랑 서재에 있는 낚시 도구, 그리고 거실 텔레비전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제 책상과 컴퓨터, 제 옷까지, 그리고 주방 식기류만 빠르게 빼주세요. 제 단호하고 구체적인 지시에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찌익찌익 테이프 뜯는 소리와 짐을 나르는 바쁜 발소리가 적막했던 신혼집을 가득 채웠어요. 5년 동안 제 피땀 어린 번역료와 노력으로 채워 넣었던 살림살이들이 순식간에 상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제 짐이 모두 빠져나간 집은 횡하기 그지없었어요. 온전히 제 물건만 빼내고 나니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남편의 싸구려 리클라이너 소파 하나만이 이 가정에 기여한 그의 초라한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죠. 지난 세월 빈 껍데기 같은 남자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음을 이제야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는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책임감과 억압이 통째로 뜯겨나간 듯 숨이 툭 트이는 홀가분함과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흔한 메모지 한 장 남기지 않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마주할 그 완벽한 정막과 당혹감을 온전히 그 인간의 몫으로 남겨둔 채 말이죠. 새로 구한 자그마한 오피스텔에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탁자 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퇴근 후 반쯤 비어버린 신혼집을 보고 경악했을 그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무시하며 차 한 잔을 다 마신 뒤에야 저는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윤지수, 너 미쳤어?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짐은 왜 뺐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어제 새 차 안 바꿔준다고 투정 부리는 거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짐을 빼. 너 당장 안 기어들어와? 내일 우리 아버지 병원비 결제해야 하는 거 몰라. 황당함을 넘어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이 비정상적인 상황조차 남편은 그저 아버지 병원비를 내일 지갑이 반항하는 것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기형적인 사고 회로는 이미 제 희생과 착취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차? 병원비? 당신은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나 본데 나 이제 당신 지갑 노릇할 일 없어. 뭐?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나? 야, 당장 들어오라고. 저는 남편의 윽박지름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밀어넣었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인 현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진아, 나 방금 짐 다 뺐어. 고생했어. 지수야, 마침 방금 확인했는데 이혼 소장 접수됐고 내 신혼집 전세, 보증금 관련 계약서랑 납입 자료도 정리해뒀어. 내 남편 명의로 실행된 신규 대출 약정 안내도 곧 그쪽에서 확인하게 될 거야. 응, 고마워. 이제 터질 일만 남았네. 현진이의 확언에 저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들과 완벽한 남이 되기 위해 조용히 깔아둔 법적 덫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번역 마감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너 인연, 윤지수, 너 지금 어디야?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저를 하녀 부리듯 내리깔던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라 숨통이 조여오는 듯 혼란스럽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 너 이 독한 기집애. 당장 튀어와서 설명해. 내 애비 병원비는 왜 결제가 안 떨어지고 집구석으로 날아온 이 재판장 서류 쪼가리는 다 뭐야? 그리고 우리 민석이 앞으로 1억이 넘는 대출 약정 안내문이 왜 날아오냔 말이다. 마침내 제가 준비해둔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된 겁니다. 남편 명의 신규 대출과 이혼 소장, 그리고 제가 챙겨둔 전세, 보증금 관련 자료까지. 이 일들이 5년간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를 산산조각 내며 그 파편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었어요.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서늘한 희열이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에 적힌 내용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사실이에요. 전 이제 당신들 집안의 며느리도 무급 노예도 아닙니다. 아버님 병원비랑 당신 아들 빚은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갚으세요. 억울하시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고요. 멋이 어째?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딴 짓을. 저는 발악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단칼에 자르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그 번호마저 영구 차단해버렸죠. 하지만 시댁의 아비규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기분 전환을 할 겸 근처 카페에 나와 외주 미팅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동생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가 모두 막히자 다급해진 시동생이 자신의 폰으로 부랴부랴 연락을 취한 것이었죠. 형수님, 지금 대체 이게 다 무슨 난리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민우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뒷목 잡고 쓰러진 애 만에 날리고 형은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게다가 당장 내일 아빠 기저귀 갈고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두 사람이 저더러 그거 다 하라고 윽박 지르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나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아빠 똥오줌을 내가 어떻게 치워요? 기가 막혔습니다. 방파제였던 제가 사라지자마자 이 우아한 척하던 가족들은 서로에게 더럽고 힘든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물어뜯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 며칠도 스스로의 짐을 감당하지 못할 뻔뻔한 기생충들에 불과했어요. 제발요, 형수님. 형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일단 아빠 병원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똥오줌 냄새 역겨워서 미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호캉스를 간다며 제게 화를 내던 인간이 염치도 없이 다시 저의 희생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시퍼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안전한 울타리 밖에서 그들의 내부 붕괴를 관전하는 서늘한 안도감도 번졌습니다. 도련님, 당신들 집안 환자의 똥기저귀와 빚은 당연히 당신들 핏줄이 온전히 나눠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5년 동안 저한테 다 떠넘기고 편하게 사셨으면 됐잖아요. 이제 가족끼리 오순도순 잘 해결해 보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형수, 제발 형수님.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코끝에 닿는 카페의 커피 향기가 유독 달콤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이제 남은 건 모든 증거가 부딪힐 가정법원이라는 냉혹한 무대 위에서 그들의 오만한 민낯을 완전히 박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거실에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무심코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야, 윤지수. 너 내 핸드폰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제 번호가 막히자 억지로 회사 전화로 걸어온 모양이었죠. 드디어 자신의 단독 명의로 실행된 1억 원의 신규 대출 안내와 이혼 소장을 동시에 확인한 겁니다. 무슨 짓이라니? 당신이 그날 귀찮다며 직접 ARS 인증 번호 누르고 비밀번호까지 쳤잖아. 서명도 다 당신 손으로 했고,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나한테 빚을 다 떠넘기고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안 기어 들어와? 짐 싸들고 와서 당장 아버지 병원비 결제하고 이 대출 원상 복구해놔.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남편은 극도로 당황해 쌍욕을 쏟아냈습니다. 제 경제력과 희생 없이는 자신의 얄팍한 신용조차 방어할 수 없는 무능한 주제에 여전히 협박을 하면 제가 겁을 먹고 굴복할 줄 아는 모양이었죠.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당신은 아직도 내가 당신 짐이나 대신 져주던 바보로 보이지?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 통해서 해. 저는 억지 협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발악할수록 제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통쾌한 확신이 서늘하게 굳어졌어요. 남편의 회사 번호마저 차단한 뒤 저는 곧바로 현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억지 주장에 대비한 본격적인 방어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번역 외주 미팅을 마치고 오피스텔 1층 로비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너 이 기집애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노려보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법원에서 날아간 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막무가내로 찾아온 것이 분명했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자 당장 병수발과 식대 결제가 끊기니 예전처럼 가스라이팅으로 기선을 제 앞에 저를 끌고 가려 안달이 난 얼굴이었죠.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차갑게 묻자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선심 쓰듯 뻔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내 서방 꼬여내던 그 맹추 같은 불륜녀 기집애 칠순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더니 아예 연락도 안 된단다. 내가 특별히 내가 다시 안방 차지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줄 테니까 잔말 말고 짐 챙겨서 당장 본가로 들어와. 와서 저녁이나 차려. 기가 막혔습니다. 도망간 불륜녀 대신 다시 빈자리를 채우라니요. 빚과 간병을 떠맡길 수만 있다면 며느리의 자존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 기형적인 이기심의 헛구역질이 쏠릴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에게 가졌던 마지막 일말의 연민조차 먼지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당신들 집안 하녀 아닙니다. 병수발도 빚 갚는 것도 다 어머니가 낳은 귀한 아들들한테 시키세요. 한 번만 더 제 거주지에 허락 없이 찾아오시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스토킹? 야, 윤지수. 저는 펄펄 뛰며 다가오려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등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현진이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제 명의로 된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 대해 절반의 재산 분할을 청구해 왔거든요. 진짜 끝까지 구질구질하다. 자기가 보증금에 10원 한 장 보탠 것도 없으면서 반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네. 현진이가 기가 차다는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난 5년간 제 손때가 묻고 낡은 두꺼운 가계부 겸 다이어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다 있어. 지난 5년 동안 내 번역 수입이 어떻게 들어왔고 시댁 생활비랑 아버님 병원비
그 인간 대출 이자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단 한 달도 안 밀리고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내 통장 지출 내역이랑 다 맞춰놨어. 현진이는 빼곡하게 적힌 다이어리의 숫자들과 영수증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 이 가계부 안에 내 번역 수입으로 그 집안 먹여 살린 증거가 다 있네. 내 남편 기여도가 0이라는 거, 이거 하나면 100% 입증할 수 있어. 보증금 방어는 문제없다. 5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족쇄이자 착취의 기록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푼돈을 쪼개 시댁에 오물을 치우던 그 헛된 시간들이 비로소 저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로 돌아왔다는 벅찬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현진아, 저쪽이랑 합의나 조정 절차는 절대 안 해. 철저하게 재판 끝까지 가서 내 몫에 재산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지켜낼 거야.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던 며칠 뒤, 낮 시간, 책상 위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대학병원 원무과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지수 씨 맞으신가요? 환자분 보호자님들 연락이 다 안 닿아서 급하게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이제 아버님 간병이나 병원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데요. 환자분께서 추가 시술 일정과 비용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큰아드님도 작은아드님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호자 연락을 담당하셔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두 아드님과 연락이 닿으면 병원으로 연락해 달라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직원의 난처한 목소리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시부모를 끔찍이 위하는 척 저에게 불효를 운운하며 화를 내던 남편과 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며느리라는 만만한 지갑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기들 돈과 시간을 써야 할 상황이 닥치자 친아버지의 시술 문제조차 외면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패륜적인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거액의 빚을 남기고 병상에 누워 며느리인 제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묵인했던 시아버지였습니다. 막상 친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아 병원에 덩그러니 방치된 그 처지에 아주 짧고 희미한 연민이 스쳤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아버님 간병이나 병원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 연락처는 다시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 그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저는 일시적인 동정심에 흔들려 병원으로 달려가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핏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추악한 밑바닥이 서로를 어떻게 파멸시킬지, 다가올 재판정에서 그들의 뻔뻔한 낯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으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적막하던 오피스텔 복도에 쾅쾅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윤지수,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라고. 인터폰 화면을 켜자 술에 잔뜩 취해 넥타이가 반쯤 풀어 헤쳐진 남편 민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던 그는 법적인 압박과 감당할 수 없는 독박 채무에 시달리다 못해 분노를 터뜨리려 쳐들어온 것이었죠. 저는 문손잡이의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인터폰의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장 돌아가. 1분 안으로 안 사라지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제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가자 씩씩거리던 남편은 갑자기 현관문 앞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지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6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기억 안 나? 나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 지금 입이 폭탄 맞으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문 좀 열어봐,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훌쩍이는 소리와 비굴한 애원. 당장 직면한 경제적 파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눈물까지 쥐어짜내는 그 모습에 깊은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평생을 의지하려 했던 남자의 밑바닥이 저토록 찌질하고 얄팍했다니요. 제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자 남편의 거짓 연기는 채 5분을 넘기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나한테 빚 다 떠넘기고 무사할 줄 알아? 문 부숴버리기 전에 당장 튀어나와.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쌍욕을 퍼부으며 현관문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지만 제 마음속엔 두려움 대신 이 인간을 제 인생에서 도려낸 것이 완벽히 옳았다는 이성적인 확신만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10분 뒤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수갑을 찬 채 질끌려갔고 저는 이 밤에 난동이 고스란히 담긴 경찰 출동 기록을 이혼 소송의 추가적인 유책 사유 증거로 완벽하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오피스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동생 민우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뺀질거리던 얼굴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 엉망이었죠. 형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푹 숙인 시동생의 정수리를 보며 저는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저한테 병원비 내라고 시키던가요? 아니면 당신이 도저히 아버님 간병 못하겠으니까 저더러 다시 돌아오라고 떠넘기러 온 건가요? 제 날카로운 추궁에 민우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형수님 나가시고 나서 저희 집 완전 생지옥이 됐거든요. 민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시댁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며느리라는 방파제가 사라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돈 문제로 서로에게 쌍욕을 하며 물어뜯고 있다고 했죠. 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간병과 시술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기며 급기야 엊그제는 남편이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나갔다는 겁니다. 엄마랑 형이 짐승처럼 싸우는 걸 보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형수님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 식구들 쓰레기짓 다 받아주면서 어떻게 5년을 버텼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방관하고 형수님 무시했던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밤에 제 집만 빼서 그 집구석에서 야반도주 하려고요. 견고해 보이던 시댁의 착취 구조가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철저한 방관자였던 시동생조차 그 기형적인 가풍을 견디지 못하고 핏줄을 버리기로 한 겁니다. 5년 만에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제 헌신의 무게를 알아준 것에 아주 미세한 위로가 스쳤지만 결국 산산조각이 나버린 한 가정의 말로가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도련님이 야반도주를 하든 그 집안이 어떻게 되든 더 이상 당신들 문제에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보내온 반소장, 즉 제2혼 청구에 맞서 남편이 제기한 반소 서류였죠. 서류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원고 윤지수는 시부의 병수발을 내팽개치고 가출하여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으며 피고 최민석은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 도리어 원고가 악의적으로 피고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대출 명의를 무단으로 변경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함. 현진아, 나 방금 반소장 읽었어. 아주 소설을 써놨네. 전화를 건 현진이의 목소리도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 남편 진짜 갈 때까지 갔더라. 지가 칠순 때 불륜녀 데려온 건 친한 동생일 뿐이라고 잡아떼고 내가 그 비대면 대출 조작한 거라면서 며칠 안으로 너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있대. 어떻게든 너 나쁜 년 만들어서 위자료 뜯어내려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끝까지 제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남편의 악랄함의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고소하라고 해. 어차피 그날 자택 인터넷 회선을 통해 대출에 접속한 기록도 남아있고 본인 인증 역시 그 시간대에 자택 인근에서 이뤄졌잖아. 어설프게 합의해 줄 생각 추호도 없어. 재판 가서 그 인간이 쥐고 있는 거짓말들 다 박살 내버릴 거니까 만반의 준비해줘. 그리고 마침내 첫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전날 밤. 저는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앉아 내일 법정에 들고 갈 소송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퀴퀴한 양 냄새도 쉴 새 없이 저를 부르던 시어머니의 고성도 없는 완벽한 고요함. 오직 제 손끝에서 서류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지난 5년치 피땀이 얼룩진 가계부 겸 다이어리, 칠순 당일 남편이 직접 불륜녀 목까지 인원을 추가했던 한정식집 예약 내역과 결제 영수증, 며칠 전문을 부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 출동 기록, 그리고 남편이 직접 완료한 신규 대출 약정과 본인 인증 내역까지. 식당과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들은 현진이가 소송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이 증거들은 남편이 억지로 꾸며낸 모든 거짓말과 조작 주장들을 단번에 찢어밟길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서류 가방에 챙겨 넣는 제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길고 지독한 싸움에서 마침내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서늘한 긴장감이 온몸의 피를 돌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채워 올린 저는 굳게 닫힌 창밖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그들의 오만하고 추악한 거짓말을 단 한치의 감정적 동요 없이 아주 차갑고 완벽하게 증명해 낼 것입니다. 결전의 날 가정법원 복도는 숨이 막힐 듯 서늘하고 고요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현진이와 대기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데 저만 치서 구두 굼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다가오는 불청객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과 시어머니였죠. 두 사람의 얼굴엔 초조함과 함께 기묘한 오만함이 여전히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야, 윤지수. 시어머니가 짐짓 헛기침을 하며 제 앞에 섰습니다. 너 오늘 재판장 들어가서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영감 당장 내일 모레 병원비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어. 내가 그 전세 보증금 빼서 병원비랑 우리의 대출금 좀 막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번 일은 쿨하게 눈 감아주마. 민석이 저놈이 잠깐 바람난 것도 다 용서하고 다시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줄 테니까 고집 그만 피우고 당장 소송 취하해.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남편 역시 자신이 이혼 소송의 피고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뻔뻔하게 목을 빼며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선심 쓰시는데 너도 이제 그만해라. 나도 그날 칠순 때 일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당장 집으로 들어가서 내일 아버지 간병부터 챙겨.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착취와 스스로 눌렀던 대출 승인의 법적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판 직전까지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끝까지 저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였죠. 그들의 얄팍한 밑바닥을 마주하자 이제는 분노나 억울함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심한 벌레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우월감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최민석 씨. 제 변호사님 뒤에 서 계신 거 안 보이세요? 할 말 있으면 법대로 변호사 통해서 하시고요.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지 마세요. 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그들의 억지 회유를 차갑게 싹둑 잘라냈습니다. 때마침 저희 사건 번호를 부르는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저는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그들을 지나쳐 당당하게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들의 헛된 망상을 오늘 완벽한 증거들로 철저히 짓밟아 주리라 결심하면서요. 재판정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본격적인 이혼 및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죠. 현진이는 원고 측 대리인석에 서서 제가 준비한 무기들을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꺼내 들었습니다. 원고 윤지수는 지난 5년간 피고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번역 수입 전액을 희생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제출한 증거 1호, 5년치 가계부와 은행 지출 증빙 내역을 보십시오. 시부의 병원비부터 피고의 생활비까지 원고의 돈으로 충당되었으며 피고 최민석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0%입니다. 현진이의 설명과 함께 칠순 당일 남편이 불륜녀 수아를 대동하기 위해 직접 인원을 추가했던 한정식 집 예약 내역과 결제 영수증까지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죠.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의 핵심인 1억 원의 비대면 대출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건 다 제 아내가 꾸민 짓입니다. 제 핸드폰을 훔쳐가서 몰래 자기 빚을 제 명의로 바꾼 악질적인 사기라고요. 남편이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현진이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소송 절차를 통해 확보한 금융기관의 인증 및 접속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조작입니다. 해당 신규 대출은 피고의 자택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접속되어 실행됐고 피고 본인의 금융비밀번호 입력과 전자서명, 등록된 생체정보 인증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피고 본인이 직접 대출 약정 절차를 거쳤다는 명백한 자료입니다. 판사의 매서운 눈초리가 남편을 향했고 제지당한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죠. 아내를 하녀 취급하며 화면 한 줄 제대로 읽지 않고 귀찮다며 대충 넘겼던 그 오만함. 그것이 도리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독박의 족쇄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여러 차례의 재판기일과 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선고기일이 찾아왔습니다. 5년간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써내려갔던 낡은 가계부, 그리고 남편의 멍청한 방심이 결정적인 순간 저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내려진 재판 결과는 제 승소였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은 100% 제 몫으로 방어해냈고 남편에게는 막대한 위자료, 지금 명령이 떨어졌으며 남편이 직접 약정하고 실행한 그 거액의 대출 역시 최민석이 책임져야 할 채무로 판단됐습니다. 재판 직후 법원 1층 로비로 걸어 나오던 제 앞을 누군가 다급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패소의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헐떡이는 남편과 머리가 헝클어진 시어머니였죠.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이 빚 혼자 다 떠안으면 당장 내일 신용불량자의 길바닥에 나 앉아.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옷소매를 잡으려 들었지만 저는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듯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최민석, 이제 당신 앞으로 꽂힌 수억의 빚 갚는 거랑 당신 아버지 대소변 치우는 일은 오롯이 당신들 핏줄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제 건조하고 단호한 통보에 남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현실을 비로소 실감한 그는 돌연 방향을 틀어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날 룸에서 빚 갚으라느니 기저귀 갈라느니 주둥이만 안 나불거렸어도 수아가 도망갈 일도 없었고 무료 간병인인 윤지수도 안 나갔어. 엄마 입방정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고 이 씨발. 가족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패륜적인 쌍욕을 쏟아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원망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더니 짝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도록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발정나서 바람 피우다 이 사달을 내놓고 왜 내 탓을 해. 법원 로비 한복판에서 멱살을 잡고 나뒹구는 모자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만만한 희생양이 사라지자 끈끈한 가족애를 자랑하던 그 우아한 가풍은 남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변해 완벽하게 자멸해버렸죠. 짐승처럼 물어뜯는 그들의 진흙탕 싸움을 객관적으로 관전하는 제 가슴속으로는 5년 동안 꽉 막혀있던 체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서늘한 희열과 해방감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 그들의 아비규환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법원 회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을 나와 현진이와 함께 마주 앉은 곳은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에서 우리는 시원한 물잔을 부딪히며 지옥 같았던 이혼 소송이 모두 끝났음을 자축했어요. 현진아, 진짜 고마워. 내가 덫을 짜주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그 집에서 기저귀나 빨고 있었을지도 몰라. 성공 보수는 방금 내 계좌로 넉넉히 보냈어. 제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자 현진이는 빙긋 웃으며 제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5년 동안 악착같이 기록한 가계부랑 내 결단력이 다 한 거지. 그동안 남의 집 방파제 노릇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다. 지수야,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삶에만 집중해. 그 다정한 격려에 왈칵 눈물이 솟을 뻔했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시댁과의 지독했던 악연이 서류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끊어졌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물리적인 확인이 비로소 실감났거든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던진 홀가분함 속에서
벼랑 끝에 저를 믿고 꺼내준 오랜 친구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마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당장 내일 오피스텔 창가 쪽에 제대로 된 제 번역 작업 데스크를 꾸미고 미뤄두었던 외주 업무에 완벽하게 복귀할 겁니다. 나를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윤지수라는 제 진짜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요. 모든 소송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며칠 뒤 늦은 오후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제 오피스텔 거실에는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작게 울리고 있었어요.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저를 닥달하던 날카로운 고성도 없는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홀로 앉아 재판에서 가장 완벽한 1등 공신이 되어 주었던 낡은 가계부 다이어리를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는 닳아서 너덜너덜했고 속지에는 시아버지의 기저귀 구매 내역부터 남편의 대출, 이자, 송금 기록까지 지난 5년의 세월이 빼곡하게 얼룩져 있었죠. 그 종이장을 넘기는데 통쾌한 승리감 대신 파도처럼 짙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상을 지키겠다고 맹목적으로 매달렸던 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그 눈물겨운 헌신은 결국 아무런 애정도 따뜻한 기억 한 조각도 남기지 못한 채 바스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서글픔이 밀려와 저는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과거를 향한 미련이 아니라 바보 같았던 제 자신을 향한 마지막 위로이자 장례식이었습니다. 충분히 소리내어 울어낸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젊음을 갉아먹었던 그 지독한 가계부를 커다란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장 깊숙한 곳에 미련 없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과거와의 완벽하고 영원한 결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단골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카트를 끌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어휴, 최신의 며느리 아니야? 오랜만이네. 요즘 동네에 통 안 보이더니 얼굴이 아주 폈어. 예전 시댁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시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눈치였죠. 가볍게 목례를 하자 사장님은 은밀한 목소리로 남의 집 흉을 보듯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휴, 그 집구석 요즘 난리도 아니야. 시아버지 병원비에 신랑비까지 겹쳐서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썼다며? 신랑은 신용불량자 돼서 회사도 못 나간다 하고 그 집도 조만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지 뭐야. 게다가 시동생이라는 놈은 저 혼자 살겠다고 밤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시어머니는 매일 골목에 나와서 악을 쓰고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울고불고 아주 동네 골칫거리가 따로 없다니까. 사장님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그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제가 떠난 빈자리는 단순한 일손 부족이 아니라 그 집안의 경제적, 정서적 붕괴라는 완벽한 재난으로 현실화되어 있었죠. 며느리가 고생 참 많았는데 요즘 친정 가 있어? 그 집구석 어쩌려고 그래. 쯧쯧 혀를 차는 사장님의 넋두리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엔 어떠한 동요나 고소함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무관심. 그들의 고통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집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이제 그 집안이랑 남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사실을 알린 뒤 경악하는 사장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챙겨 미련 없이 뒤돌아 제 평온한 일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볕이 환하게 드는 오피스텔 거실. 저는 새로 장만한 넓은 원목 데스크 앞에 앉아 프리랜서 번역 마감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을 위해 쾌적하게 꾸민 이 작업 공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실 때 대형 번역 에이전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 작가님, 이번에 납품해 주신 번역본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예전보다 작업 속도도 훨씬 빠르시고 문장 집중력도 대단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통 방해받을 일이 없어서 일에만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쪽에 단가가 꽤 높은 전공 서적 시리즈가 들어왔는데 작가님이 메인 번역가 자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퀄리티만 유지해 주시면 조건은 최고 대우로 맞춰드릴게요. 담당자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적극적인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급 간병인이라는 굴레에 짓눌려 숨죽여 지냈던 제 진짜 능력과 가치가 쓰레기 같은 방해꾼들이 사라지자 온전히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며 비굴하게 희생할 때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든든하고 단단한 자존감이 차올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정표 보내주시면 바로 작업 준비할게요. 기분 좋게 제안을 수락한 저는 마우스 휠을 힘차게 굴렸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제 노력과 능력으로 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난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시댁으로 불려가 무릎이 닳도록 대청소를 하고 점심상을 차리느라 뼈가 빠졌을 시간이었죠.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의 알림창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예전처럼 숨통을 조여오던 시어머니의 폭언 문자나 남편의 빚 독촉 알림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준 고마운 친구 현진이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는 다정한 문자와 에이전시에서 들어온 두둑한 번역료 입금 알림만이 기분 좋게 떠 있었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볕을 쬐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거창한 복수를 완성해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독립이라는 건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용하게 쓸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소소하고 고유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대체 불가능한 행복이었죠. 과거의 분노와 억울함은 어느새 딱지처럼 다 아물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빈 커피잔을 내려놓고 산뜻한 얼굴로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형적인 가족의 빚방파제가 아닌 온전한 나 윤지수 본연의 삶을 당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요새가 되지만 누군가의 맹목적인 희생만을 땔감 삼아 유지되는 집안이라면 그것은 요새가 아니라 감옥일 뿐입니다. 저는 그 감옥의 문을 제 손으로 부수고 나와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눈부신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묵인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빛 인생 TV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